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212명을 기록하자 정부가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감염자의 25%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박 특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사과드린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숙사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학교 측이 기숙사 이름을 영어와 한문으로 쓰게 하고 점수까지 공개했다며 갑질과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방에 연일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전남 장흥에서 농작물을 보려고 밭에 나갔던 80대가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수된 상가 등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또 시간당 50mm 비가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수심에 잠겼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중도층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 참여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바지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12조 원을 돌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코로나19로 가전제품의 매출이 늘면서 12년 만에 2분기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1,212명)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들어섰다고 규정하며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곧 2,000명대가 올 거라는 불안감도 큽니다. 먼저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 이후 6개월 만에 1,200명대로 뛰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앞선 대유행 시기를 보면 지난해 2월에서 3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차 유행이, 8월엔 수도권 지역에서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1, 2차 대유행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고 진단검사를 확대해 감염고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작된 3차 대유행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도 확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3차 대유행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이어 오늘 다시 현재 수준이 4차 유행 초입 단계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7월까지는 또 8월 초까지는 현재 단계의 수준이 현재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방역 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델타 변이가 심해지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곧 2,000명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백 미터 줄을 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절반이 발생한 서울이 더 그렇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발표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네,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는 1,0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4명이 더 많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일 신규 확진자는 오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틀째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또 1,000명을 넘은 거네요.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이곳 근처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곳은 아침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만 4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소는 밤 9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지금은 조기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서울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나와 있는 강남도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이 9명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선제 검사도 독려를 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 홍대를 비롯한 임시 선별 진료소를 돌아봤습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검사 대기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하루아침에 2배가 이렇게 저랑 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선제 검사차 받으러 왔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불안하죠. 아무래도 학생들도 방학 시기고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니까. 정부는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하는 만큼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더라고요. 네, 가장 많은 인원이 입소하는 신병 훈련기관인 논산훈련소에서 5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주 전 입대한 장병이 잠복기를 지나 집단 감염됐는데 군은 동선이 겹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를 했습니다. 백화점과 식당, 학원, 군부대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4단계가 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으로 모임이 제한돼 사실상 야간 외출이 금지되고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끼리만, 돌잔치 등 다른 행사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수도권의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36명, 서울은 357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새 거리두기 3단계보다 유흥주점 영업이 완전 금지되는 기존의 2단계 조치가 더 강력한 만큼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 서울에서 389명 이상인 상황이 사흘 이상 이어지면 적용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990명으로 새 거리두기 4단계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국내 발생 환자의 8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유행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정한 상황입니다.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외출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입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행사와 집회도 전면 금지됩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다중이용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재택근무가 권장되는 등 평소 누리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엄중하다며 확산세가 줄 때까지 방역수칙에 협조하고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19 검사자가 크게 늘면서 임시선별진료소가 북새통을 이루자 서울시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지금의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아예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 동편에 코로나19 임시선별소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지난 2월 운영을 종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설치되는 겁니다. 이 임시선별진료소는 설치가 끝나는 모레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운영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곳곳 임시선별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서울시는 현재 26곳인 진료소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젊은 층이 밀집한 지역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6곳 추가로 설치합니다. 노원, 양천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 청계광장,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운영을 늘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3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20% 줄어듭니다.
또한 학원과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산과 대전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수산업 근로자의 집단 감염 발생과 감성주점,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주점의 운영 시간은 부산은 자정까지, 대전은 밤 11시까지 제한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특징과 전망, 대응은 뭐가 있을지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유호정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4차 유행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네, 특징을 4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델타 변이, 그리고 젊은 층 중심의 감염 확산, 세 번째로는 백신 보릿고개에 닥친 감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 이렇게 4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뭐 감염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시 무서운 거는 델타 변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유행의 가장 큰 우려는 이 전파력이 2.5배가량 높은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확진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델타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2달 전엔 이 검출률이 1%도 안 됐는데 지난주에는 9.9%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였는데 2달여 만에 10명 검사하면 1명이 델타 변이인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수도권은 12%로 더 높고요. 수도권에서도 20대만 따지면 17%까지 높아집니다. 결국엔 델타 변이가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20대, 30대는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우려인데요. 이 젊은 층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가 지금으로서는 당장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증상이 많고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델타 변이의 증상 자체가 기존의 발열이나 기침이 아니고 흔히 앓게 되는 목감기, 코감기의 증상과 비염 증상, 재채기 같은 증상이 주로 오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인지를 못하고 주변에 사실 정부가 너무 빨리 방역 완화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네, 그런 지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던 그러니까 백신 보릿고개에 하필이면 이 델타 변이가 닥친 상황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접종이 제대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좀 막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6월 말부터 지금 7월 말에 이어지는 이 한 달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4차 유행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다행인 점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상당수가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병실 등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정태진 기자가 얘기했지만 오늘 6시까지만 해도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힐까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1차, 2차, 3차 유행 때보다 훨씬 크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5가량인데요. 이 말은 빠른 시간 안에 1,000명이 1,250명이 되고 1,250명이 1,560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감염된 분들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간 계속 N차 감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는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방역 심리도 많이 느슨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휴가가 진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잘못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거리두기 개편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 등 이런 것들의 도입이 방역 심리를 느슨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방역과 일상 회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메시지 전달에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그동안 정부는 델타 변이 대응에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80% 정도는 해외 유입 사례에서 검역 단계나 지역사회 격리 단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된 그런 집단 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되고
변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강화를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비중을 따지지 말고 델타 변이가 해외 입국자가 아닌 지역 발생으로 확인이 됐을 때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관건은 백신 접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부도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고 당장 오늘 7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선 28일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직원 등 38만 명의 접종을 앞당기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에 공급해서 지자체 자율 접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강사와 버스 택시 운전사 그리고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이 우선 접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더 빠르냐 아니면 델타 변이가 더 빠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중도 퇴직을 하게 돼 죄송하다 하면서요. 원래 임기는 국정농단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건은 끝났으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끝날 때까지입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령탑입니다. 그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특검은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차량과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앞서 박 특검은 포르쉐를 이틀간 렌트한 뒤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특검은 김 씨를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차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과 함께 임명된 양재식, 이용복 특별검사부 역시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은 출근하지 않았다며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년 7개월 동안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런데 수산업자 김모 씨가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면의 구체적 명단 작성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고 공을 넘겼고 이 공을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 특별사면엔 문제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범죄자를 특별사면을 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집행 면제의 형태로 특별사면한 것입니다. 이 김 씨는 바로 이 831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도 사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상, 너댓 가지 기준상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2017년 당시 살인과 뇌물수수 등 강력, 부패 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됐는데 김 씨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수수와 성접대 의혹이 검경은 물론 언론과 정치권에까지 퍼지고 있죠.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송기진 기자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대체 김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금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 들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78년생인데 김 씨가 포항 지역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구의 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이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위장해서 개인 파산 절차를 완료해주겠다는 등의 행각으로 여러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김 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7년 12월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바늘도둑이었습니다. 뭐 1억 6천만 원을 바늘도둑이라고 뭐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뭐 적다 이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소도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조력자가 있었죠. 예, 조력자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언론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송모 씨라는 인물입니다. 송 씨가 전직 언론인 출신인데 2016년 총선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교도소에서 김 씨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친밀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관계가 매우 깊어졌고 김 씨에게 정치권과 검찰, 경찰 등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는데 가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정작 조력자였던 송 씨도 현재 김 씨의 116억 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소도둑으로 만들어준 인물도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 씨하고 연루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27명입니다. 근데 김 씨의 로비가 이제 수사기관과 언론, 교육계, 그리고 정치권을 총망라한 모양새입니다. 이제 조력자 송 씨가 우선 김무성 전 의원과 오늘 방금 사의를 표한 박영수 특별검사를 김 씨에게 연결했는데요. 이들은 각각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그리고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이모 부장검사를 소개했습니다. 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포항의 한 경찰서장인 A 총경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은 4명 모두 입건된 상태고요. 네. 이 밖에 이강덕 포항시장을 김 씨에게 소개해준 언론인과 어맹커와 유튜브 활동을 함께했던 또 다른 언론인도 로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김 씨가 선물 공세를 퍼부은 인사는 방금 언급한 인물들을 포함해 최소 2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기사에서 보면은 김 씨 특별 사면을 놓고 정치권에서 지금 막 말이 많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먼저 지금 SNS에 있는 사진 한 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청와대 로고가 박힌 술병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진, 그리고 가짜 편지까지 한 곳에 모여 있는데요. 모두 청와대 기념품 같이 보입니다. 그러게요. 즉, 내 배경이 든든하다고 과시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 야권에서는 서영수 기자 기사를 보셨듯이 특별 사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이 재임한 2017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예. 청와대하고 여권은 터무니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며칠 내내 계속 그러고 있고요. 네. 오히려 여당이 이번 사건에 야당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며 특별 사면에 대한 언급 대신 금품 수수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은 김 씨 인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라 자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아까 1억 6천짜리 사기로는 이미 이제 뭐 감옥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김 씨가 뭐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 사건으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지금 재판이 첫 번째로 진행됐었던 건데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16억 사기 사건입니다. 이게 김 씨가 2018년부터 즉 감방에서 나온 이유겠죠. 네. 올해 1월까지 조력자 송 씨를 포함해 7명에게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약 1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동 오징어가 뭔지 저도 궁금했는데 말 그대로 배에서 잡아올린 오징어를 그 자리에서 급속 냉동시킨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재판이 열렸잖아요. 김 씨는 언론 보도 이후 그러니까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거네요. 네, 이제 구속 상태여서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건데 근데 이게 다만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 2명이 모두 불구속 사유서를 내고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이들을 오는 21일 열릴 재판에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김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고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김 씨의 변호인은 사의를 표한 박 특검과 특검에서 함께 일했고 외제차 렌트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돌려준 인물입니다. 거기서도 또 얽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손기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사육농장에서 반달 가슴곰 2마리가 탈출해 한 마리는 사살했지만 다른 한 마리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그 큰 곰이 이렇게 안 보이기도 쉽지 않죠. 보수만 15명, 수색견을 다 피해 다니면서요.
그래서 애초 탈출한 곰이 한 마리가 아니었을까 의문도 제기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 농장입니다. 어제 오전 이곳에서 반달 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색 2시간여 만에 300m 떨어진 뒷산에서 한 마리를 찾아 사살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아직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사라진 곰이 이곳 농장 인근 야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소방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곰과 마주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집 가까이 산이 있고 하니까 나타날까 봐 주위에서 기다려가 아이들 거니까. 해당 농가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된 곰은 19마리로 사육장엔 현재 17마리가 있습니다. 농장주 역시 2마리가 탈출했다고 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색하고 있지만 수시로 농장주 진술이 바뀌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빠졌다는데 와서 보니까 밑으로는 빠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2마리를 했다. 나중에 1마리를 했다. 해당 농장에선 지난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등산객을 무는 등 5차례나 탈출 소동이 있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달 서울대학교 기숙사 한 동을 홀로 청소하던 50대 미화원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에서 기숙사 이름을 영어와 한문으로 쓰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점수까지 공개했다며 과로와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던 50대 노동자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신고했고 경찰은 휴게실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가 혼자 일했던 기숙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살지만 에어컨도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이 씨는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 4층짜리 기숙사를 오르내렸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쓰레기의 양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학교 측에선 청소 노동자들에게 시험도 보게 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학교 기숙사를 영어와 한문으로 쓰게 하고 기숙사 개관 연도도 물었습니다.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학교 측은 일하는 곳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험을 치르게 했다며 숨진 이 씨에게 할당된 업무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한빛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신체 감정. 뭔 말입니까?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TV 토론회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예전에 많이 회자가 됐던 이슈죠. 김부선 씨와 관련한 스캔들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관련해서 이 지사가 TV 토론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바지를 또 내릴까요? 라는 식의 답변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김부선 씨가 이 지사의 신체 감정을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지사 때문에 자신이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김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신체 감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지사와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을 봤다고 주장했었고 이 지사는 스스로 대학병원에서 신체 검사까지 받으면서 특정 부위에 점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 씨 측은 이런 셀프 검증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 스캔들 논란은 경선 과정에서 내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번역 논란,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앞서 이제 여권 상황을 하나 짚었고 이번에는 야권입니까? 야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김 씨의 저작물과 관련해서 번역 논란 등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 김 씨가 한국 디자인 포럼에 게재했던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 한글 제목에 회원 유지라는 단어를 영문으로 멤버 유지라고 표기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유지라는 이 한글 단어를 발음되는 그대로 YUJI로 표기한 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네요. 김 씨는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논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일체의 과정을 다 들여다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이제야 찾아냈다면 국민대학교도 책임 있는 거 아닐까도 싶기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상인간,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영상을 함께 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한 TV 광고 영상입니다. 이 화제의 인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춤을 굉장히 잘 추죠. 정말 잘 추네요. 버스 정류장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 영락없이 실제 그냥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도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신인 댄서인가 싶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광고 속 인물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뭐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인간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름은 로지라고 하는데요. 한글 이름 오로지에서 의미를 따왔다고 하네요. 요즘 젊은 세대, 우리가 흔히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세대에서 좋아하는 얼굴을 분석해서 3D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개인 SNS 계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이것도 외모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과속 운전으로 모녀를 숨지게 한 미국의 한 범죄자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온라인에서 형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카메론 헤린이라는 24살의 이 남성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과속 운전으로 길을 지나가던 엄마와 딸을 숨지게 해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시속 100km로 과속 질주를 하다가 24살의 엄마와 1살 아기를 숨지게 했습니다. 헤린의 재판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는데 헤린을 본 여성 일부 네티즌들 중에서는 감옥에서 썩기엔 얼굴이 너무 아깝다라는 식으로 감형을 요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글쎄요, 유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마지막이죠. 기네스북 모래성. 뭐 어떻길래 기네스북에 오른 겁니까? 네, 이것도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덴마크의 한 해변 마을에 세워진 모래성인데요. 높이가 무려 21m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래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이 모래성은 재작년 기네스북에 올랐던 독일의 한 모래성보다 3.5m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를 주제로 만든 이 모래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형상화해서 코로나19가 지배하고 있는 요즘의 일상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걸 만드는 데 사용된 모래는 무려 5톤 규모라고 하네요.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장맛비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농작물을 살피러 밭으로 나갔다가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양식장과 축사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장을 정치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전남 장흥의 농촌마을입니다. 어젯밤 밭을 보러 나섰던 80대 남성이 7시간 넘게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해보니 밭에서 600m쯤 떨어진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수로 중간에는 이처럼 비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수위가 워낙 높고 물살이 거세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살이 억수로 물이 세게 나와서 못 올라가. 얘가 높아갖고 아무리 사람이 빠지면 올라오고 싶어도. 강진 앞바다에 있는 전복양식장. 기록적인 폭우에 육지에서 민물이 바다로 스며들면서 애써 키운 전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좋은 전복이지만 손을 대자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싹 떨어져서 다 죽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되면 이렇게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물에 잠긴 축사에 소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닭 농장도 마찬가지.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만 가축 2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우로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국도 23호선 영암 구간이 끊겼는데 복구를 하면서도 또 내릴 비가 걱정입니다. 쏟아지면 이게 다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일단 안전이 제일 문제니까요. 오후 들어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시간당 60mm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해안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차도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장맛비로 피해가 컸던 호남 지역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할 일이 태산입니다. 게다가 산사태가 발생한 전남 광양은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지반도 약해져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다방에서 물빼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에서 건져낸 소파나 각종 도구는 더는 못 쓰게 됐습니다. 옷가게도 흙탕물에 젖어 팔지 못하게 된 새 옷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시간당 60mm의 장맛비로 상점 200여 곳이 물에 잠겼던 전북 익산 중앙시장일 때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죽지 못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장티푸스나 이질 등 물을 통해 퍼지는 수인성 질환이 집단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로 집과 창고 등 5채가 파손된 전남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복구 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지반도 약해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사태로 묻힌 이웃 한 명이 사망하면서 주민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침 내가 울었지. 시방까지 눈물이 나. 농경지 복구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전남에서는 축구장 3만 6천 개 넓이의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부지방엔 앞서 많은 피해를 주었던 야행성 폭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이더 화면에 잡힌 비구름대의 이동 모습입니다. 동서로 길게 늘어져 남부지방을 통과하는 가운데 제주 남쪽 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됩니다. 남서풍 형태로 불어드는 하층 제트기류입니다. 1에서 3km 상공에서 불어드는 하층 제트기류는 해상의 수증기를 정체전선에 유입시켜 강수의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하층 기류의 영향까지 더해진 경남 남해안엔 오늘 낮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8일 오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남부지방은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침수나 산사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 속에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 전국으로 강수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중도층을 껴안기 위해서겠죠. 윤 전 총장 측은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금감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노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5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과 재난지원금 등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며 야권이 중도층으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합의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겠다.
최근 대전을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고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등과 회동한 윤 전 총장은 안 대표까지 만나며 지지 기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만나야 되는 분들을 한정을 정해놓고 그런 거는 없고요. 네. 만나야 될 분들은 하여튼 다 만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빠른 입당보다 독자 행보를 보이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의 탈원전 비판에 많이들 공감한다며 아직은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당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 당과 합류하기를 고민하고 있는 장외 대선주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혜성 증권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이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정상적 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9일 만에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희룡 대주지사도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모임 창립식에 참석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는데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이 여기 모였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했고요. 신재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감사원장직 사퇴 이후 지방에 머물며 향후 거취를 구상하고 있던 최재원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전 원장은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9일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시기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상 대권 도전은 시간 문제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모임 창립식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을 의식한 듯 흠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맺어진 인간관계들이 이권이라거나 다른 이 공적 목적 외에 이런 것들이 맺어진 건 없습니다. 그만큼 결벽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번 행사엔 윤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장에 모인 현역 의원 25명의 2배에 가까운 47명의 의원들이 결집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당외 후보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던 당내 유력 후보의 첫 대권 행보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기살려주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원 지사를 대통령감이라고 추켜 세우며 자강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의 역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말아도 야권이라고는 힘이 결집될 수밖에 없어요. 또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윤 전 총장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바지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가 결국 유감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치켜 세웠는데 이 또한 외연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층도 껴안겠다 이거죠.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강하게 반박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네. 야권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자 제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 발언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최근 일부 친문 지지자들을 대깨문이라고 불렀던 송 대표가 외연 확장을 노리고 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내년 대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메타버스, 이른바 가상현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대권 주자들도 이 아바타를 만들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는가 하면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안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기도 합니다. AI 앵커가 들어가 봤습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꼭 닮은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등장합니다. 국내 유명 메타버스 플랫폼 박 의원 캠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비슷한 사회, 문화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을 뜻합니다. 박 의원을 닮은 아바타는 가상 공간에서 핵심 공약이 적힌 포스터 앞에서 셀카를 찍고 기타도 칩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플랫폼에서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이 전 대표의 아바타는 가상 공간 속에서 푸른 운동화를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가 하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대선 출정식도 열었습니다. 역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아바타를 만들어 유권자들과 소통 중입니다. 일회용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페토 원희룡 월드에서 팬미팅이나 회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메타버스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주의를 받고 그 지시까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죠. 하지만 단속 현장을 따라가 보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제 하룻밤에만 251건이 적발됐거든요. 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찾아온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시민들이 계단과 잔디밭에 앉아 여름밤을 즐깁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단속반이 공원을 돌며 음주를 막는데 아직 금지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음주가 금지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대부분 바로 술자리를 접었지만 술이 남아있어도 이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아, 네, 버릴게요. 단속반을 향해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벗어! 경의선 숲길공원 바로 옆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공원 밖은 음주 금지 구역이 아니라 막기가 어렵습니다. 성찰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터치 안 하고 그냥 드시길래 뭐 여기 왜 타는 건가 하고. 이날 한강공원 등에서 적발된 음주 행위는 251건으로 모두 계도 조치했습니다. 님들은 분명히 다치를 지켜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음주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단속에 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속이 되면 1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밖 길거리 음주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업이며 자영업자며 그야말로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예정 소식에 기대가 컸건만,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뽑고 식재료도 들여놓았건만 그 신랄 같은 기대마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예식장은 그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성수기인 9월을 불과 50일 앞두고 또다시 예비 부부들의 취소 전화가 빗발칠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단계가 나오거나 이러면 진짜 무서워요. 신랑 신부님도 막 화가 나셔갖고 저희한테 막 전화를 주시고 얘기를 해서 같이 조정해서 가야 되는데 진짜 힘들죠. 휴가철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관광업계와 지자체는 허탈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다가오면서 조금 기대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됩니다. 한 2시까지 했었는데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몸을 써야 일이 돌아가는 제조업 현장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굴삭기 부착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근무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근무 형태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유관부서랑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 비율을 20에서 30%로 낮추려 했던 일부 대기업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업들은 출장이나 회식, 회의 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10억, 100억이 됐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줘.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 화려한 언변으로 수만 명에게 사기를 친 다단계 사기꾼을 다룬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장면이 우리 사회에 재현됐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등장인물도 화려하죠. 정치인, 부장검사, 경찰 간부, 언론인 등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알만한 이들이 파렴치한 이 사기꾼에게 농락을 당했을까요? 과거 푼돈이나 가로채는 잡범이었던 그는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201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거물급 사기꾼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의 문어발식 인맥은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송모 씨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과정에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배를 20척 이상 가진 1,000억 원대 포항의 재력가로 위장을 합니다. 그에게 걸려든 인사들의 공통점은 금품과 사진입니다. 그는 명품 시계와 골프채, 고급 수산물 등을 선물하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죠. 이런 수법으로 인맥을 구축한 김 씨는 김무성 전 대표 친형에게 오징어 사업으로 원금을 4배 이상 불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올 1월까지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김 씨 사건은 아까 들으셨다시피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정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김 씨의 특사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된다.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 책임이 크다며 청와대를 향해 칼날을 고추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놀랐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에 시행됐음에도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음료수 하나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과연 경찰이 김 씨와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어디까지 확인할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사기꾼에 농락당한 그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 호황과 가전 수요 급증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LG전자 역시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기습 한파로 라인을 세웠던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3월 말부터 다시 가동되면서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됐습니다. 여기에 전자제품 보복 소비가 본물이 터지면서 삼성전자의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25% 이상 올랐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의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LG전자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12년 만에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가전제품 판매량이 호실적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구매해 가시는 경우가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옛날에는 그냥 저렴한 것만 찾으셨다면 지금 더 프리미엄급으로 많이.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말고는 차세대 먹거리로 꼽을 만한 사업이 부족한 데다 LG 역시 휴대폰 철수에 따른 반사 이익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일 거고 LG전자는 전장 사업이나 다른 B2B 산업 쪽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좀 불안하지 않은가. 또 가전제품은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계속 수요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1년간 내리는 비의 약 절반가량이 요 며칠 새에 집중됐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터라 이제는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를 따라서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강원으로도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세찬 비가 집중됐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또다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춘천은 31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세찬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